저는 강남 한국학원의 대표 구기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좀 한번 세게 좀. 고운부가 오늘 저희가 사실 설명회를 지금 아침부터 해서 4개 학교째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제일 적은 것 같고 소수 정예로 해서 더 알차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고운부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인데 이 고운부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가 지금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고교 학점제 이제 1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9등급제 내신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등급제라고 하면 이제 10%가 1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 1등급이면 2등급을 받으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2등급은 옛날에 9등급제에서 2등급은 그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5등급제 2등급은 이제 대우를 잘 못 받죠. 그래서 어렵게 해서 또 1등급을 받았더니 입학사정관들은 이건 뭐 변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다는 거지. 이제 학교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부 1등급만 들어오는데 이제 변별을 해야 되니까 학생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이 학종 전형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개를 챙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더 큰 입시 부담을 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입시 제도 및 전략 설명회를 함께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서는 고운고등학교의 기출문제 중심으로 내신의 특성을 교과별로 파악을 해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 생기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말 3월 초에 별도로 생기부 관리에 대한 전략 설명회를 또 해드립니다. 그때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니까 또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저희 학원을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 학원은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입시 설명회를 연중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학이라든가 시험 기간만은 빼고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계속 연중 가져가는데 그러는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가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난해하다는 거예요. 가까스로 천신만고 끝에 이해를 해놨더니 입시 제도가 또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드리고 가능하면 이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나이가 좀 어렸을 때 학부모님들이 입시 제도나 전략을 충분히 이렇게 숙지한 상태에서 아이들 그 관리가 돼야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없을 수 있다. 저희가 여기 와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었는데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 공부는 딱 고3까지 하고 마는 거지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대치동 같은 경우 초3부터 하고 몇 살부터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초5부터는 그래도 입시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전략을 이렇게 짜드리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오고 있다. 저희들이 잘 한다고 해서 소문나서 아름동 주민자치회에서 함께 좀 하자 해서 한 3년 전부터는 매년 매해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아름동 복컴에서 세종시대 학부모님들 한 200여 분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이렇게 설명회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좀 소개를 드리면 2017년도 12월 28일에 와서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세종을 내려다볼 때는 여기는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광활하게 발전을 하는 신생도시 젊은 도시로서 DNA도 우수하고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되고 교육열이 높을 것이다 해서 왔는데 막상 와서 열어보니까 강의를 시작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젊은 도시 신생도시를 훨씬 넘어서더라. 그래서 그야말로 맑고 푸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급조된 도시다 보니까
입시에 가까워진 아이들은 현재 부부도 오셔서 입시가 굳이 절박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좀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입시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아이들이 와 있었고 그 다음에 9학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이미 입시를 초월해 있는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뭐 연합 분위기가 잘 조성되지 않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왔던 학원들이 뭐 철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 선생님들도 많은 동요가 있었고 그래서 좀 우리도 철수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수고의 끝에 여기 진짜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해서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우리가 한번 제공해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신기일전을 해가지고 우선 강좌부터 정말 수도권 못지않게 명문 학원처럼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서 대치동 목동에서 검증된 선생님들 또는 그 앞날이 촉망되는 그런 젊은 선생님들이라 할지라도 스타 가능성이 있는 분들만 이렇게 음성을 해서 저희들이 강좌를 구성을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입시와 직결되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관리하는 강좌라든가 또는 어떤 면접 강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인문논술, 수리논술 이런 콘텐츠를 담은 강좌를 다 개강을 해놓고 수도권 못지않게 꼭 서울을 가서 하지 않아도 세종에서도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세종에 있을 때 수도권 못지않은 뭐 윈터스쿨 그 다음에 서머스쿨 지금 윈터스쿨은 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성황리에 이렇게 10시부터 10시까지 저희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수업을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 재원상 학부모님들 계시죠? 지금 하고 있죠. 아주 굉장히 예비고일 학생들한테는 참신한 경험이 될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런 잠재 능력을 일깨워주고 이런 걸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꼭 뭐 대전 가서 해라, 뭐 대치동 가서 해라 이건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벽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세종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세종의 입시 교육 현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경쟁도 매우 치열하고 거의 수도권 못지않는 난이도를 지금 가지고 있고 입시 실적도 매우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세종의 하나의 입시계에서는 학군으로 자리 잡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내신이 이렇게 어렵냐 하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보은고등학교가 과거 한 5년 전, 6년 전에는 보은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면 집안이 우환이 생겼어요. 그런 학교였는데 지금은 한 3년 전, 4년 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보은고는 명문학교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확대되면서 우수한 아이들이 보은고에 내신 따기 좋은 학교라고 해서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엄청난 입시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대, 서울대, 연고대를 거의 7, 8명 정도가 합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그걸 영향으로 해서 지금 탄탄한 그 구도를 지금 이렇게 교육 문화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통상으로 내신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남은 기간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바람을 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마치고 자 그러면 영어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안재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보은고 영어 담당 안재영 선생님입니다. 보은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기 좀 짧은 시간인데 최대한 요약을 하고 압착시켜가지고 방향성을 잡고요.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지 순서로 가겠습니다.
이제 제 사진입니다. 좀 보이는 모습하고 달라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자, 저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 제 경력입니다. 제 경력이고 강의를 한 지는 지금 합치면 20년 조금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고응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할 때 저 반드시 짚고 들어갈 게 수능의 방향성이에요. 이제 수능의 방향성 굉장히 이제 좀 심화되었다는 걸 아마 아실 텐데 이게 수능이 고응고의 내신의 방향성과 기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넘어올 때 처음에 시작했던 2022년 수능의 방향성과 약간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수능의 방향성을 꽉 타면서 난이도가 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바뀐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수능의 방향성을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이제 결국 3학년들이 보는 이 수능이 1학년이 똑같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보시면은 자 등급 비율이 작년 6월달인데 너무 소문없이 낮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등급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작년 수능의 비율이 6.2%였어요. 6.2%인데 여기서 조심스러워할 게 뭐냐면 그 현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2%가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4.0%가 넘는 게 다 N수생들인 거죠. 그만큼 딸립니다. 재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보험고의 선생님들은 그거를 치고 들어가서 미리 깔기 시작을 해가지고 난이도가 되게 바뀌었어요. 이제 그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2024년도 9월 달에 비율을 보시면 이제 7.57 비율이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이제 1등급 비율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이 그 해 중간에 쑥 하고 나옵니다. 가장 많이 틀렸던 부분들 특히 이제 오답률 15%, 오답률 15문제 안에 뚝 하고 들어서 깔려가는데 그게 굉장히 커다랗게 많이 깔려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건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수능의 방향성은 내신의 방향성이에요. 보험고에서 이걸 놓치시면 답이 없습니다. 보험고에서 아이들이 좀 와가지고 저는 중간고사 때 중학교 때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많이 틀려요. 일단 중학교 때 기본적인 단어는 1300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기본 단어 6000에서 7000단어입니다. 3배 정도 뛰었죠. 거기다가 중학교 때 들어가는 시험 범위가 1이라고 따지면 고등학교는 최소 2, 3, 3배, 5배 이렇게 들어가요. 고등고 같은 경우에는 모고랑 외부 지문이 반도 들어가고 이게 되게 큽니다. 격차도 많이 크고. 그리고 원리와 개념을 철저히 이해해 주지 못하면 즉 논리 독해를 해나가지 못하면 수능의 방향성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고등고 먼저 기출을 잠깐 보실 텐데 기출을 먼저 보시면 자 이때는 서술형 변화가 없이 그냥 기본적인 형태였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였는데 이제 서술형이 처음으로 21년도서 어휘 문제 10개가 나왔어요. 단답형입니다. 애들이 하도 단어를 안 읽으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10개를 딱 해가지고 10개랑 단답형으로 서술형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22년도 시작을 했고요. 자, 그래서 기출의 변화가 22년도에서 3년 넘으면서 드디어 처음 시작한 22년도에서의 그 단답형 문제가 이제는 주관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 난이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폭망할 정도로 쭉쭉쭉 내려가는데 자, 항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등부 2학년 같은 경우 자, 2학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평균이 몇 점일까라고 생각하면 40이 안 돼요. 영어 평균 40 안 됩니다.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1등급 컷은 94, 95예요. 그 맛이 있죠. 학교는 중하위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상을 쓰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전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난이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왜? 결국에는 컷라인을 골라내야 되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공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컷라인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10% 안에 들어간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영어는.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기간이 있어요. 왜냐면 수학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진도 나가겠죠.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는 범위가 없어요. 갑자기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1, 2, 3, 4, 5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7, 8가를 나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을 했었는데 갑자기 3월달 모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작년 3월달 들어가버립니다. 이렇게 막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이 고등고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난제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고등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이 가지는 것 중에서 영어가 가지는 난제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바뀐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서술형 쓰기가 나왔어요. 단답형 3개, 서술형 3개. 정말 어려웠습니다. 서술형 3개. 그것도 학교 선생님이 1학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단답식으로 낼 거야 라고 했는데 서술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울고
왜 이렇게 있거나. 근데 그건 뭐 기존은 어쩔 수가 없죠. 학교 선생님이 자유 제한입니다. 고유 권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지문형의 어휘 부분이 되게 많이 강조됐습니다. 아까 어휘가 10개의 단답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빠지면서 어휘가 많이 강조가 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어휘가 되게 좁습니다. 그 어휘 폭이 되게 넓어졌습니다. 그 전체를 보시면 외부 지문에서 어휘를 변형하고요. 빈칸의 세문항, 어법 한문항이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아이가 아까 말했던 모의고사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부분이 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2024년도를 보게 되면 또 다시 변했어요. 그 전에 쓰던 교재를 이제 그 교재 내용에서 어휘 시험을 없애버리면서 이제 완전히 뭐로만 출제하냐면 어휘를 심화로만 출제해요. 이제 기본적인 어휘, 즉 표제만 알고서는 절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표저 빼고 기본적인 어휘가 들어가고요. 지문이 변화가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지문의 변화가 심해지고 교과 지문은 동일한 형태로 나왔으니까 교과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빈칸 추론어법에서 수능적 사고, 그다음에 외부 지문 도입인데 이 서술형의 난이도가 극입니다. 너무 높아졌어요. 서술형의 난이도가. 일례로 그냥 복화에서 나왔던 어떤 단어를 학교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잡아가지고 문제를 쭉 써서 아이들에게 맞췄는데 그게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한 문제당 5점이에요. 그럼 2개 틀리면 10점이죠. 그거 걔는 1등급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서 자,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 전체적으로 이제 기출된 내용들이니까 그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처음에 보시면은 어법도 있고 빈칸도 있고 순삽도 있고 내용들이 막 존재가 되어 돋보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항상 똑같아요. 시험 문제를 다시 난이도를 비교를 해보면 출제 경향성은 그때마다 바뀌는데 결국 나와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게 항상 출제가 돼서 옵니다. 그리고 전체의 내용은 항상 똑같이 그다음에 이제 봤던 시험문에 대한 제가 분석들 항상 해놨고요. 어떤 아마 학원을 가더라도 모든 선생님들은 다 적중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적중합니다. 그게 항상 60% 이상. 그러면 애들 평균 점수가 60점은 나와요. 왜? 찍은 문제는 맞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80이 넘어가는 애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60에서 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능적 사고력이에요. 수능적 사고력이 없으면 그냥 제가 찍어준 문제만 맞춰서 그냥 있는 거고 그 사고력을 넘어가는 순간 발표도면에서 90점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 차이가 결국 수능에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적중된 내용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분만 이제 내주겠습니다. 이제 커리큘럼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평상시 강좌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평상시 강좌에서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제 뭘 물어보냐면 야 뭐가 안 돼? 라고 물어보면 어휘요. 또 뭐가 안 돼? 문법이요. 뭐가 안 돼? 독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어휘 안 되지, 문법 안 되지, 독해 안 되지. 이제 그걸 아예 자꾸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안 돼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퀘스천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중학교 때 많이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네, 고등학교랑 중학교랑 다르니까 괜찮습니다. 대신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첫 번째 중간고사를 딱 본 다음에 이 생각 망했어. 이제 안 돼. 왜?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게 쌓여야 됩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푹 차고 올라가지 못해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좀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시키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쫓아서 하시면 돼요. 쫓아서 하라고 제가 막 독려하고 짜증도 내고 막 욕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항상 합니다. 난 너네 부모님한테 안 부끄럽다. 예, 애들한테 항상 말해요. 난 부모님한테 부끄럽지 않아. 대신 네가 공부 안 하면 전 내보냅니다. 공부 안 하면 굳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내보냅니다. 평상시 강좌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애들 공부시켜야 돼요.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잠깐 시험해가지고 뭐 쫓아 올라간다.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 강좌에서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접근하기 전까지 끌어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쌓여야 아이들이 내신의 강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들은 바로 수능형 강좌예요. 고공부에서 바라보는 수능의 관점을 제가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이제 내신 강좌로 들어가면 자, 모의고는 외부 지문이 옳고가 50%가 외부 지문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고가 30%예요. 그럼 교과서는 사실 교과서는 선생님이 찍어서 내기 때문에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교과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하고 자꾸 커리 맞춰가면 되는데 문제가 모고예요. 모고는 설명 안 해줍니다. 학교 선생님 설명을 안 해주세요. 설명 안 해줘서 근데 그 모고가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는데 번역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틀려요. 분석 자체를 철저하게 해줘도 이게 좀 많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항상 꼼꼼 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는 문장 해석과 단어의 표현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요. 2단계는 반드시 학교 선생님 필기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선생님이 필기해 줬던 내용을 꼼꼼하게 제가 다 정리해서 맞춰서 가요. 3단계가 이제 마지막 적중률을 끌고 들어가는 건데 전체를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보내줘요. 이렇게 필기했습니다 라고 보내주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씩 분석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게 꼼꼼 1단계의 시작이죠. 그래서 필기해서 문제도 최화해보고요. 어떤 식으로 비칠 건지 그다음에 정리 시리즈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전체 내용 뽑아서 직보까지 같이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클리닉 반복하면서 클리닉을 계속 진행해서 정리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게 이원 목적 분리표라고 아이들이 얼마큼 이해했는지 학교 시험과 똑같이 맞춰놓고 정리를 해서 점수도 100점 맞춰놓고 같이 진행해 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다시 퇴짜. 내신 기관의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각 5점짜리예요. 서술형에 쓰라는 거예요. 첨부해서 빠뜨리면 더 틀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추가적인 상황인데 좀 관리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죠. 아이들은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중학생 관리하고 고등학생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관리가 안 되면 애들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매주 클리닉을 통해서 하고요. 모의고사를 개별 난이도를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출제에 따른 구문 체크 그 다음에 꼼꼼 단계별 체크 마무리하고 항상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커리큘럼을 부모님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공유하냐면 클릭을 이렇게 공유해서 얘가 어떤 부분을 틀렸어요 라는 걸 제가 알고 체킹을 먼저 합니다. 체킹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전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전체 체킹에서 얘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체킹은 됐는데 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선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선상을 각각의 명분을 맞춰놓고요. 각각의 형태를 맞춰놓은 다음에 뭘 가지고 하냐면 타 학교랑 비교를 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1학년의 평균 점수를 똑같이 타 학생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얘가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더 나와 있고 어느 부분이 더 안 되는지를 나중에 이제 경량적인 평가를 피드백으로 보내줍니다. 얘가 이 부분은 됐고요. 이 부분은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내용을 다 총괄한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파트를 하고 이 내용 가지고 제가 많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웬만해서는 저 전화를 잘 안 드리는데 이제 전화를 드리면 이제 서로 싸워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전화를 잘 안 하지만 꼭 전화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 여기 작년에 걔가 그 8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랐어요. 진짜 싸워가지고 내보낸 다음 막 싸우고. 근데 이렇게 조여되기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영어만 되면 안 되죠. 다른 과목 이런 식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 그냥 항상 학생 중심이에요. 저는 부모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항상 학생 중심입니다. 대신 그 내용을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저 내용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속 반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당연히 이건 다 어디 학원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저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저는 그걸 마무리 짓고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간다는 거. 이거는 뭐 거의 대동소이 할 것 같아요. 자, 보험그 시간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는 목요일, 토요일 이 시간이고 클리닉은 목요일 날 6시부터 8시까지 1차 클리닉을 하고 다른 조교쌤이 다 채점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그거 갖고 아까처럼 정량적인 평가 다 내려서 다 정리합니다. 세종에 공고가 있어요. 공고 문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공고 문제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강남학원 있잖아요. 여기 강남학원에 ND쌤이 있습니다. 저의 경력 대치까지 포함해서 20년이 넘는 경력으로 아이들의 등급을 가장 빠르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약속드리죠. 저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4시간마다 전 최선을 다합니다. 이거 하나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는 제가 수업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적 강의를 강의했기 때문에 문장을 분석하고 논리 강의로 이렇게 진행한다 라고 해서 이 강의 전반부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 잘 들으셨죠?
영어하고 국어는 잘 아시잖아요. 교과서가 달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과학은 출판사가 다르고 교과서가 달라도 내용이 같아요. 그다음에 수학도 출판사가 달라도 교재가 달라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판편성을 하지 않아요. 수학은. 그런데 국어하고 과학은 반드시 학교별로 판편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과외방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보은고등학교는 저희가 이렇게 보은고등학교 학생들만 가지고 반을 국어와 영어 반이 편성되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국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최경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저는 경남국어고등학교 최경희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고등부 시험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고등국어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어 공부를 하는 목표인 것 같아요. 일단 국어 공부는 첫 번째 꼼꼼하게 해야 하고요. 두 번째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국어 공부를 꼼꼼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등국어는 왜 어렵다고 느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국어를 진짜 잘했거든요. 100점 받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랬었는데 고등학교에 가니까 국어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혹은 성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근데 사실 고등국어가 중등국어보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자, 왜 어려운지 제가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국어에서 감정이입이나 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감정이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선택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감정이입을 활용하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들은 이 용어 정도만 기억을 하더라도 답을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이 감정이입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분명히 감정이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시험지에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로 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나는 감정이입이라고 외웠는데 시험지에는 감정이입이라는 말이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라는 것이 객관적 상관물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야 라고 선택지에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 말을 풀어서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다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을 보고도 우리 아이들은 아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지? 근데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 안에 포함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맞는 말이라고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끝이 아닙니다. 자,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일치해야 우리는 감정이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배웠는데 우리 아이들이 숙지해야 되는 개념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목차가 조금 잘못 자, 그럼 그래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려고 하거든요, 어머니들. 자, 일단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관물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감정이입이면 객관적 상관물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아이들도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거꾸로 바꿔볼게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 안에 포함된다는 맞는 말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어 공부라는 것이 이런 지점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려운 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그것은
개념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하나의 개념, 용어가 나왔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비슷한 말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는데 이때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감정이입이다 라는 용어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그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말들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같이 머릿속에 남겨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른 용어로 제시가 되더라도 이제 이게 하나의 개념을 지칭하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개념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내신과 수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내신이랑 수능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다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자, 지금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은 다 보험보고 이제 친구들이죠. 보험고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신과 수능은 별개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보험고 시험 문제의 특성상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만 출제가 되지 않아요. 시험 범위 이외에 있는 새로운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학교가 보험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만 주어진 시험 범위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범위 이외의 공부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근본적으로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즉 문해력입니다. 자, 이 문해력은 어떻게 길러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국어는 도구 과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 독서의 경우에 자, 지문에 문제 상황이 나왔어. 자, 그러면 문제 상황이 나왔으니 나는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지문을 읽겠다라는 본인만의 글을 읽는 틀이 필요하고요. 자, 혹은 문학의 경우 처음 보는 작품이라면 일단 작가의 이름을 먼저 아이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작품은 모르지만 작가를 알아? 이 작가에 대해서 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 라는 정보를 가지고 시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작가도 모를 수 있죠. 자, 이럴 때 아이들이 당황할 게 아니라 자,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시의 제목을 읽고 시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 화자를 찾고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찾은 다음 이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와 화자의 태도를 내가 찾아낼 거야 라는 기본적인 해석의 틀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공부는 내신 공부만 한다고 해서 바로 쌓아지는 역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는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좀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간식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이야기 오늘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자,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는데 사실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바뀐다라는 건 그냥 내용 전체가 바뀐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좀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가 주관식 서술형 문제의 비율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서술형 문제를 내지 않는 학교도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올해 교육과정부터 교육부에서 권고하기를 주관식 서술형 문제의 비율을 늘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고 시험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일단 주관식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문제에 아이들이 대비를 미리미리 해둬야 하는데 주관식 문제에 대한 대비는 정확한 키워드 작성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확한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반드시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요. 이 말인즉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를 굉장히 많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키워드 작성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자, 제가 평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테스트지의 일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진행할 때 객관식으로 시험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빈칸 뚫어서 괄호에 키워드를 넣는 형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충 느낌으로만 알고 있는 건 절대로 여기에 답을 적지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키워드를 인지하고 있어야지 적을 수 있는 이런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아마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 여기일 것 같아요. 보험고 시험의 특징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시험 범위가 매우 많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사실 보험고 국어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학교예요. 자, 근데 시험 범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적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에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슬픈 소식은 시험 범위가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또 두 번째예요. 시험 범위가 많은데 그 안에 포함되는 지문들이 고3 기출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렵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공부는 그 어떤 학교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수능 공부를 좀 뚜렷하게 해두어야지 이것이 내신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외부 지문 출제 굉장히 많이 되는 학교예요. 자, 그래서 고공부의 경우에는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평소에 수능 공부를 통해서 국어 전체의 실력을 좀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한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작년 보험고 시험지를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이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봤던 첫 번째 시험, 1학기 중간고사예요. 자, 가나다가 이제 하나로 묶여서 나온 시험인데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 아마 PPT는 잘 안 보이실 텐데 가지문이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고요. 나지문은 오세영의 자화상 2라는 작품이고요. 세 번째는 서정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지문 중에서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지문은 딱 하나, 윤동주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윤동주의 자화상만 있었는데 이제 같은 제목의 다른 작품을 외부 지문으로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낯선 시를 해석을 하고 공부를 해뒀던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풀 수 있었겠지만 또 이걸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해서 나는 이거 진짜 못 푼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여기 문항이 사실 5번에서 8번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시험지 굉장히 초반에 이 낯선 지문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건 1학기 기말고사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비문학 지문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지문은 놀랍게도 안 보이네. 혹시 어머니들 PPT에는 보이실까요? 이게 고3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지문이 2021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심지어 이때 이 문제, 이 그림이 앞에서도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문제가 그 당시 정답률이 33%였어요. 고3 친구들도 제일 많이 틀린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런 지문을 1학년 아이들한테 시험 범위로 제시하다 보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내용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맞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꾸준하게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교가 보험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완전히 똑같이 시험이 나올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험고가 작년까지 쓰던 교과서 기준으로는 1학기 문법 내용이 저렇게 3가지, 2학기 때는 1가지가 제시되었는데요. 자,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에서는 1학기에 2가지, 2학기에 2가지가 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요. 제시되는 순서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 경향에 맞추어서 대비를 하되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대비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 수업에서는 항상 매 시간마다 이것도 안 보이네요. 매 시간마다 이렇게 빈칸 뚫어서 키워드를 볼 수 있는 이런 시험으로 연습을 하게 되고요. 자,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찍어서 맞을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궁금하시잖아요, 어머님들. 그래서 매 시간마다 테스트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스트지, 학습 상황 이런 것들 다 매 시간마다 보내드리고요. 이건 제 개인 연락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상담 바로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확인 테스트를 보기만 하면 안 되죠. 통과하지 못하면 당연히 제 시험도 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좀 많이 괴롭히는 편이에요. 하지만 보험고 시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난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지만 반드시 해내야 되는 과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보험고 시간표는 3월부터 토요일 12시부터 3시 이렇게 3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안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어 잘 들으셨어요? 네. 국어가 사실은 영어 수학에 밀려서 뒤로 미뤄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공부를 보면 국어가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틈틈이 해놓지 않으면 국어는 나중에 수학 영어를 반복을 다뤄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틈틈이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어서 이제 수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규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고은고 학생 학부모님이시죠? 자, 먼저 수학이 고은고가 만만치 않아요. 고은고가. 근데 세종 지역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이 고은고가 어머니들은 지금 1학년 때만 문제가 생길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까지 가야 돼요. 학교 특성을요. 그래서 이 고은고 같은 경우에는 자, 고1도 있고 고2도 있고 고3도 있을 텐데 고2 이상부터 자, 고1은 특징이 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얘네 학교 선생님들이 기분 좋을 때는 좀 편안하게 기분 안 좋을 때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되면 여기 왔다 갔다 기복이 좀 많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보던 표현의 문제들을 살짝 변형을 해요. 그럼 학생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이게 뭐지?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고은고 시험지는 좋지만은 결론을 먼저 내고 시작을 할게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많이 어렵냐? 풀만한 것들은 많이 줘요. 한 50% 정도는 1학년 때 얘기입니다. 1학년 때. 자, 50% 정도는 그래 너희들 조금이라도 공부했으니까 조금 줄게. 이 정도는 해라. 사람답게 한번 풀어봐.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닐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 다음부터는 좀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보통 학교에서 기출문제를 출제하면 어렵게 출제하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를 맞좀 봐라 이 자식들아. 이거예요. 3-4문제. 난이도가 높겠죠. 모든 학교에 다 있어요 이거는. 근데 고은고가 작년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고은고는 6문제나 있어요. 6문제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보세요. 벌써 거의 약 2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겠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문제집만 풀어서 공부한 아이들은 이거 풀기 힘들어요. 문제집에 없는 걸 많이 출제하려고 해요 학교에서는. 너희가 문제집 많이 풀어봤지? 나도 다 갖고 있어. 학교 선생님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벌써 출제 안 하죠. 출제하는 건 요거예요. 너희 문제집 풀어봤어? 겠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거죠. 자, 조금 이제 바꿔보고 아이들의 생각 깊이가 어떤지 알려면은 이제 여기 이 변별력을 좀 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학생들이 조금 와 있었다면은 제가 시험지를 아예 그냥 쫙 보여주면서 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온다고 하셔서 그거는 잠깐만 조금만 보여드릴 거예요. 눈에 확 안 들어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짧고 그냥 이거 그거네 라고 하면은 어머니 아버님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막 푸는 게 쉬운 거는 이게 안 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결론을 드리고 하는 거고 자 여기 2학년 때부터는요 그냥 전국적으로 다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자 대수와 미적분 예전에 수원수투죠. 여기는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발달되어 있어요. 순물 봐왔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여기를 엄청 고급스럽게 발전시켜놨어요. 우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랑은 달라요. 문제가 엄청 고급져요. 진짜 고급집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1학년 때보다 확 올라가죠. 여기서 많이 포기하세요. 이럴 줄 알았으시 안 해. 여기서 안 하기 시작해요. 많이 포기하고. 고2 때 잘 정착이 된 애들은 자 수능은 여기서부터 1학년 때
조금 못 보더라도 너무 막 구박하면 안 돼요. 여기가 진짜예요. 여기 수학을 잘하면요. 국어가 조금 안 나오더라도 4등급, 5등급 나오더라도 수학이 한 2등급 정도 나왔다. 2등급. 그러면 갈 수 있는 대학들 가요. 논술도 있거든요. 수리 논술 연대요. 수능 최저도 없어요. 수능 못 봐서 들어갑니다. 수리 논술만 잘 보면 연대도 갈 수 있어요. 수학만 잘하면. 약술 논술도 있고 수리 논술도 있고. 수학을 못하면 끝난 거죠 이제. 좋은 대학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그거 맛을 고운 거는 1학년 때도 잠깐 본다는 거. 살짝 본다는 거. 요것만 포인트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수학이. 자, 그래서 기출문제의 특징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기본 바탕으로 하면은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이랑 의상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많이 보던 거에서 조금씩 표현을 바꿔내는 거예요. 이 고난이도 문제를 잘 풀려면 그거를 잘해야 돼요. 수학을 잘 풀려면. 아니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라서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도 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체감 난이도는 당연히 높아졌고 애들이 고음. 자, 이런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득점을 방해하려고 일명 이거죠. 100점 방지용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6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머지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죠. 요거 시간 관리. 이게 생명이에요. 1학년 때는요. 어차피 2, 3학년 되면요. 올라가면 풀어요. 근데 얘네들은 나 시간 10분만 더 있었으면 한두 문제 더 맞았을 텐데 이 말이랑 똑같은 거는 난 연습 뒤지게 안 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연습이야. 우리 학원에서 시키는 게 시간 관리 연습이 있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 그리고 문제를 딱 봤을 때 자, 많이 푼 아이들과 적게 푼 아이들의 차이점을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확실히 이해가 좀 되겠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수업하는지는 사실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항 맞네. 일단 눈에 안 들어오죠. 그냥 학생들도 안 들어와요. 이거 지금 맨 마지막 문제 비슷하게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많이 힘듭니다. 요거 많이 보던 건데 조금 변화를 시켜놨다. 요거는 이해력이 딸리면 풀지 마라 라고 출제한 거예요. 두 개가. 얘는 많이 보던 건데 우리 학교 특징을 한번 바꿔놨어라는 거. 요거는 거의 좀 웬만한 수학적 감각 없으면 꺼져 뭐 이런 문제예요. 이것도 연습을 지금 아이들은 이것도 연습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여기만 보면 알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을 많이 다뤄봤겠죠. 어디만 보면 이거 그렇게 푸는 문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쭉 읽다가 뭐지? 다시 또 쭉 읽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밑줄 긋는 거. 자, 이렇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2개만 한번 봤는데 나머지 4개도 변화가 좀 많이 있어요. 4개도.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안 써있죠.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이거. 기시 많았는데 싹 지워버리고 말씀으로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 이런 연습대를 맞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라는 얘기죠. 문제 수를 싹 지워버렸어요. 여기까지 가고 싶으면 7, 80점대, 8, 90점대를 가고 싶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풀어라라는 얘기예요. 자, 5천 문제 정도 이상은 풀어야 돼요. 한 번 시험 볼 때는. 한 번 시험. 자, 시중 문제에서 조금 많다고 하는데 중간고사 범위가 대충 이런 정도예요. 이 정도가 됩니다. 기존 문제집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 중간고사가 문항수가 이 정도 돼요. 이런 거를 몇 번 이상 풀어야 되겠죠. 이걸 풀다 보면은 학생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조금 전과 같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자, 100문제 풀고 시험 보는 애랑 1000문제 풀고 시험 보는 애랑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얘를 보자마자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 있겠지 여기는 없어요. 이게 뭐더라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보자마자 맞아 이거 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거였지 하고 이게 바로 보이게 되죠. 이게 보이는 애들은 어느 정도 연습이 된 거예요. 이런 문항을 최소 비슷한 문항을 2, 30개는 풀었다는 얘기예요. 얘는 한두 개 풀고 이해만 하네요. 이 시험 볼 때는 못 풀겠죠.
문항수가 좀 많이 돼야 문제지를 받았을 때 뭔지 모르면 시간 안에 해결을 못해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 수학 수업을 하는 포인트거든요. 개념 수업은 빨리 끝냅니다. 대신 문제를 이렇게 단계별로 쭉 올라가서 많이 들어보면 나중에 저도 편하죠. 나눠주고 풀고 질문하고 채점하고 안 된 거 개인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거 피드백하고 이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문항수를 늘려나가는 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2, 3학년 때는 요거 2배에서 3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능 볼 때 전혀 지장이 없죠. 다 보던 건데 특히나 수능은 한 7, 80%는 뭐가 나올지 예측이 되거든요. 1학년 때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 학년도의 선생님들의 기분에 따라 좌우지우지 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이거는 자, 여기 그냥 문항수를 좀 많이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개념 학습이 완벽하게 되고 기본 유형은 다 풀었다. 기본 유형입니다. 그럼 이 정도 맞아요. 이거 제가 조금 기분 안 좋으실까봐 제가 올린 겁니다. 점수. 이거보다 낮아요. 중학교 때 8, 90점 맞았는데 90점 넘었는데 우리의 100점인데 다 소용없어요. 처음에 잘못 선택을 하면 이상한 점수 맞은 겁니다. 30몇 점. 한 자리 숫자도 있어요. 7점. 진짜예요. 그런 거 있습니다. 평균이 한 30점대라고 보시면 돼요. 30점에서 40점. 그 정도 나와요. 조금 쉽게 내는 학교가 50점 정도. 중학교는 한 60점 이상 나올걸요. 아마 70점인 학교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50점 아래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점수.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이 양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3,000에서 5,000을 보면 돼요. 그럼 이 정도 올라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표현을 익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가 바뀌었을까? 표현을 익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런 것들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가 아는 게 많이 나와야 되고 그날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운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시험 잘 보는 건 운이 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있는 친구가 또 잘해야 나도 잘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이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안 요소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좀 하는 게 이 정도예요. 학습적인 거는 사실상 금방 돼요. 이런 것들은 100% 고쳐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로 아마 가게 될 건데 시험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는 게 내신을 보는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학습 전략은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빠르고예요. 빠르고. 개념을 몰라도 수상 못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만 개념을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개념 가지고 이 뻗어나가는 유형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변화가 됐는지 이걸 학습을 제대로 잘 해주냐 못 해주느냐가 학원의 질이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심화학습 표현 아주 글자 하나 바꿨는데 문제 두 개가 거의 유사한데 글자 하나 바꾸면 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익히 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수학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드릴 거예요. 결론을 하니까 어때요? 학생들이 문제를 볼 때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많이 푼 애들과 적게 푼 애들을 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가 나왔을 때 보는데 조금 푼 애들은 이렇게 나오면은 혹시 원인가? 그래서 오답 처리합니다. 근데 이제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문어인가? 여기 오답이에요. 조건을 좀 더 심하게, 세밀하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해요.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결정적인 걸 찾으면 거예요. 자, 이런 게 끝났어요. 이제 어떤 모양인지 보이잖아요. 그죠? 되게 지금 뒷모습이 됐구나. 이거 잘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까지 찾아야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지. 이게 나옵니다. 이 연습을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학생들이 이제 또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애들마다 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레벨이 다른 것들을 조금씩 완화시켜주면서 진행을 하는 게 저희 한국학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학 잘 들으셨죠? 수학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입시에서 변별의 초석입니다. 수학이 생각한 점수를 못 얻게 되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대학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소홀히 맞지 않고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그 과학 우리 최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잘 아시나 봐요? 최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재원생이세요? 재원생? 아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강사 최혁입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는 제 이력이어가지고 그건 좀 스킵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고등과학 선택 과목에 이제 주로 바뀌게 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넣어놓은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 고응고의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번에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선택 과목이 많이 바뀐 과목이 저희 과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상담 전화를 했을 때 정말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제 원투가 없어졌다는데 제가 어디서 그걸 들은 것 같은데 이제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 우리 고응고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포커스에 맞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현재 교육과정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까지 모라생지 1, 2로 이제 쪼개져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이 폐지가 되었고 저희 이제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각 영역별로 이제 3과목씩 파생이 돼서 총 12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8과목이었었죠. 그래서 깔끔하게 1과목 4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었었고 2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과학이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관서의 개념이 이제 더 이상 없고요. 이제는 학기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모라생지 2가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시험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강사 처음 했을 때 이 모라생지 2 과목이 그때 당시에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학원 이제 그 문의가 진짜 많았었는데 절평으로 바뀌면서 어차피 학교에서 그 프린트 다 주는데 여기서 숫자만 조금 바꿀게 얘들아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절대평가의 과목을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뭐냐면 다시 그게 상대평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4과목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또 2개씩 쪼개지게 돼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쉽게 예를 들어서 물투가 이제 2권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2권으로 쪼개질 때 그럼 양이 좀 부족하겠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위에서 이제 대학 과정에서 조금 일부는 또 내려오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난이도는 이미 지금 2과목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상평으로 바뀔 거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질 전망인 거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수능 과목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저는 통합과학은 어차피 중학교 때부터 선행하면 거의 한 4년 동안 공부하고 갑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지만 지금 당장 내신을 잘 따야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이번 교육부 2분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이 이공계 진학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과학의 과목을 세분화시켰고 수학 같은 경우도 다시 행렬이 들어왔고 벡터가 들어오면서 이제 수학의 양도 좀 다시 덩치가 커진 이제 이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 2 수능이 이제 더 이상 폐지가 됐고요. 이제 통합과 1, 2로 이제 통합적 수능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저희 탐구 영역이 6월달에 그 개정이 되면서 그때 뭐 시험 이제 수능 어떻게 보겠다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교육부에서 급격하게 이제 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수능에서는 20문항을 가지고 배점은 2점과 3점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30분 동안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걸 기존대로 끌고 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경 후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는 이제 얘를 좀 집중해 주셔야겠죠. 일단 첫 번째, 문항수가 25문항으로 5문항이 늘었고 원래는 30문항으로 늘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부담감이 클까봐 한 5문항 정도 늘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배점이 좀 크게 바뀌었는데 원래 기존에 2개의 배점에서 1.5점, 2점, 2.5점 이렇게 배점이 3가지로 늘어나겠습니다. 수학과 비슷하죠. 이 3가지 배점이 있는 게. 그다음에 시간도 40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5문항 늘었는데 10분 늘었어? 그래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5문제를 늘린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존처럼 통합과학 수준에서만 정말 수능을 낼까 하는 것도 사실 의문이고 아무래도 좀 통합형을 요즘에 많이 인재를 요구하다 보니까 문항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문제 난이도 많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입니다. 저희 과학 선택 과목에도 진짜 많죠. 총 이제 12개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공고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1학기와 1학기 2학기는 깔끔하게 1학기 때는 통합과학 1, 과탐실 1 2학기 때 과탐실 2, 과탐실 2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일주일에 과학만 5번입니다. 이제 국영수가 3번이거든요. 일주일에. 아무래도 과학을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5번이면 사실 내신에 반영이 됐을 때 배점이 좀 크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2학년이라고 해서 2학년 1년 동안 교재 한 과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1학기 때 지금 제가 여기다 3+1이라고 적었는데 저는 이과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탐에서 한 3개 정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개는 사탐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제 이공계 기준으로 이렇고 만약 문과 학생이다 하면은 사탐 3개에서 과탐 하나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저는 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2학년 애들 1년 동안 배우는 교재에서 양이 조금밖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학기 안에 꾸역꾸역 다 가르치겠다 이런 의미예요. 양이 결코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게 이제 물리학 영역이고 주황색이 화학, 초록색이 생물, 그다음에 파란색이 지구과학 영역인데 이제 아이들이 이 중에서 이제 3개를 선택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택해야 될 게 더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에 3학기 2학기 때 여기 실험 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다른 학교는 이 실험 과목이 없는데 고은고에는 또 이 실험 과목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실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우리 애들 2년 전에 통합과학 배웠는데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마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은고가 사실 타 학교에 비해서 좀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 학교다 보니까 사실 이거 애들이 그때 당시에 선택 쌤 뭐하죠? 쌤 뭐하죠? 진짜 많이 물어봐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무조건 미리 결정을 좀 해놓고 좀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지금 이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있는 이 과목들이 지금 현재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쪼개진 과목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애가 화학이 진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과목들은 빼고 나머지 영역에서 선택을 해서 가면 되고 지금 여기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융합 선택입니다. 융합 선택이고 제가 이제 아이들 1대1로 그 탐구를 선택해야 되는 이제 시즌이 오면은 제가 이제 1대1로 상담을 막 해요. 근데 너 학과 어디 갈 거야? 저 학과 가고 싶은데 없는데요? 이러면 당연히 제가 상담을 해줄 수가 없고 이제 학과와 뭐 진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뭐 화공과 가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사실은 화공도 물리가 필요하지만 물화를 같이 한다? 저는 완전 비추인 사람으로서 물리도 필요하지만 그건 수능 끝나고 네가 공부해서 가면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고 화생지로 가든지 아니면 사실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이 섞여 있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쌤 저 문과 할까요? 이과 할까요? 이런데 교육부에서는 3+1을 이제 적극 권장을 하지만 사실 저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 2+2라도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사실 2+2도 방법이 있긴 해요.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도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대학 갈 때 뭐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점수만 잘 받으면 어쨌든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자신이 있는 과목으로 무조건 확실하게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이제 1학년 때 과학의 실수가 매우 많고 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서로 쪼개지게 되면서 우리 아이가 선택해야 되는 과목 수가 고은고는 특별히 더 많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음에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이거 편집표를 같이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편집표 보험본을 파일로 올려주지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줘가지고 홈페이지에서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위에다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에 보험본 친 다음에 입학 안내 안에 2025 교육과정 편집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1학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2학년 때 선택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이가 이과다 하면은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위에 있는 것 중에서 1개를 선택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사탐 선택 과목까지 좀 약간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보통 아이들이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 지구과학에 어쨌든 한반도의 지질, 한국지리, 그 다음에 결국에 유체지구 할 때는 전 세계 관련한 바다, 해양, 대륙 이런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지나 세집 과목을 선택을 하면은 어차피 이때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의 양이 그만큼 또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좀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과목이고 2학년 2학기 때는 플러스 1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학년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고온고 시험지입니다. 우리 고온고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리가 타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저희 학생인데 이게 사실은 물 원에 있는 운동량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게 1학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합과학 수준만 공부를 한다면 좀 감히 얘기하면 한 3등급?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은 본인 전공자들이 내려와서 1학년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4번이잖아요. 그러면 한 선생님이 한 반에 4타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화생지 선생님 나눠서 내 거 내가 가르칠게, 네 거 네가 가르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물리 선생님이 만약에 들어왔는데 사실 통합과학 원에 물리 양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실수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차피 학교에서 가르치면 시험을 내도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물리까지는 그래도 좀 저는 좀 다뤄주는 편인데 하는 편이 저는 우리 고온고는 신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학은 그래도 물리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인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가 또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 고온고는 작년 기준으로 물리가 더 어렵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생명과학도 사실은 엄청 어려운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옆에는 지구과학입니다. 또 우리 고온고가 지구과학 이런 자료들은 완전 고3 지구과학 원자료예요. 모의고사 그림과 100% 일치합니다. 물론 이제 지문은 1학년 수준으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자료 해석을 제대로 못한다면 내가 이 개념을 알아도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가 이제 보통 고온고 학생들 지구학 가르칠 때는 제가 현재 지구학도 수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 자료들을 엄청나게 막 보여줍니다. 얘랑 이 그림 나오면 이것만 보면 돼. 이 그림 나오면 이것만 보면 돼. 어차피 1학년에서 이것까지 안 나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자료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 강의 스타일인데 저는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서 수업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제 PPT로만 수업한다면 제 오른쪽 어깨가 너무너무 편하겠지만 저는 그거를 좀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이제 불도 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불 끄고 2시간 동안 집중하려면 잠 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애기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애를 같이 따라하실 수 있게끔 하는 좀 편이고요. 근데 만약에 킬러 파트다, 매우 어려운 파트다 하면은 제가 시험 때릴 때는 이렇게 한판 정리라고 해서 깔끔하게 킬러 문제를 좀 정리해주고 나서 바로 유형까지 들어가서 유형 정보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현재 서울에서 2과목까지도 수업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 학원 과학 선생님들은 2과목까지 좀 약간 좀 자유자재로 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과목이 쪼개지면서 많이 중요한데 물론 타학원 선생님들도 물론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습해서 분명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 계실 건데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제 교재들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제 명품과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서입니다. 이 개념서는 제가 100% 타이핑을 하는 거고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알았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과학 강사들한테 완자, 오투 이런 PDF 파일을 사실 제공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컨트롤 CV를 하고
표지만 싹 바꾸면은 어머니 이거 저희 자체 교재입니다 했을 때 우리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 하루 종일 그거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속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조심해 주셔야 되고 제가 100% 타이핑 치는 거기 때문에 그 좀 오타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넣어놓은 교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썬팁 암기 자료집이고요. 세 번째는 과학 천재라고 해서 저희 강남 3구 이제 좀 유명한 지역 3구 그 다음에 저희 세종 기출 변형을 해서 한 시험 대비에 푸는 교재고요. 한 1000문제 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문제 푸는 양 자체는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제 수강 후기여서 한 번씩 쭉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 잘 들으셨어요? 과학이 이렇게 고교 학점제 이전에는 과학이 참 힘들면 문과를 선택해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이 돼도 과학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사회, 사탐, 과탐을 다 해야 되는 학습 영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설명에서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세종에서는 그래도 대학을 가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수시로 가는 것이 좋다. 이 수시에는 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가 있고 이렇죠. 그런데 이제 5등급제가 되니까 교과와 학생부가 병행된다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교과가 매우 중요한데 이 중요한 교과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거의 80% 이상 결정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부터 집중을 좀 아이들이 하게 해서 막상 3월에 입학을 하고 나면은 뭐 교복 맞추러 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하다 보면은 어느덧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수행평가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받아보지 못한 수행평가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경황이 없는 중에 금방 4월 중순에 이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이런 혼란 상태가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다 못했지만 상담 신청서에 작성을 해서 일단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생설되어 있는 입시 전략 연구소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개별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이따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 설명회를 이렇게 마치면서 꼭 드리는 말씀은 저는 학원에서 주로 우리 학생들을 상담을 이렇게 맡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간혹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딱 느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해보면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거의 정확해요. 사진관 가지 않아도 제가 그려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투영되는 모습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아이의 성적표는 우리 아이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공동 책임이다.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늘 보는 거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급하다고 그러셔가지고 마치 시험장을 부모님들이 들어갈 것처럼 하고 아이를 막 끌고 다녀버리면 아이들이 조정이 되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을 해주셔야 되고 굉장히 부모님들이 인내도 필요하고 지혜로우셔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사랑을 듬뿍 주시되 그 사랑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렇다고 방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정없이 밀어붙이되 충분히 소통이 되고 공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셔야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맡겨놓고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준지 아냐고 채권 출신하듯이 하면은 쌈만 나고 결국 얻고자 하는 그런 소득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상담해보면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과 소통이 되고 공감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크게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 성적이 설명 나오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다고 그래서 다 표현해버리고 이렇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에다가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준비했잖아요. 그럼 입시 공부를 한 7년, 8년을 하는 건데, 요즘 세월이 빨라서 5년에 강산이 한 번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강산이 2번 바뀔 지경인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긴 시간이냐 이거죠. 우리 학생들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성적으로부터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이거죠. 집에 가면 부모님이, 학교 가면 학생 선생님이, 학원 가면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쉴 곳이 없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보듬어줄 겨를이 없습니다. 학원 가면 선생님들이 절대 보듬어주질 않아요. 여기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정없이 밀어붙이죠. 무슨 특전 훈련 시키듯이 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쉬고 기댈 수 있는 것은 가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냉혹하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쉬었냐 이거죠. 이제 이런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그랬는데 요즘 학원에서 용이 난다고 그러고, 학원은 가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원은 공부를 시키는 곳이니까 부모님들이 완급을 잘 조절하셔서 아이들이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님들, 물론 이제 아이들이 파이다에 돌입하니까 급한 마음도 생기실 거고 불안한 마음도 생기시겠지만, 이럴수록 의연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학우들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압박을 하시지 말고 어머니에게 기댈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아빠에게 기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서는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